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합정동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에 결혼한 여성입니다. 저는 사실 1년 전 말기암에 걸리신 저희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는데요. 그때 저희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홀로 저와 여동생을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엄마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 해드리고 떠나보내게 되니 그때의 심정이란 이루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식을 올리게 된 저희 여동생 결혼식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제가 겪은 그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저희는 소박하지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동네 시장 근처에서 작게 떡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법 실력이 좋아 단골 손님도 계셨고 부유하지는 않아도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었고 가족들 서로 많이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 삶에 제가 상상치도 못할 어려움이 닥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희 아빠가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나가시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충격이란 정말 설명하기 힘든 것이었죠.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세상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들어하고 계셨어야 할 저희 엄마는 생각보다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에다가 아빠 가게에 매일 일을 도와주러 가도 물건 파는 일이 전부였던 엄마는 저희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도 안 되어 저희 두 자매를 먹여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아빠가 안 계신 떡집을 물려받아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저희 두 자매와 엄마가 당한 서름이란 말도 못했죠. 아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돌아가신 이후에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아무리 그동안 옆에서 본 게 있다고 한들 집에서 살림만 해서 제대로 떡 한 번 만들어 본 적 없던 엄마가 떡을 제대로 잘 만들기란 실상 불가능한 거였고 자연적으로 손님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저희의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엄마는 아빠가 정말 원망스러웠다고 해요. 살아생전 아빠에게 떡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서 가르쳐달라고 해도 힘든 일이라며 아빠가 절대 엄마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떠나고 혼자 떡 만드는 일을 배우느라 고생을 하신 탓에 엄마는 괜스레 아빠가 미웠다고 해요. 동생과 저는 2살 터울이었는데 그때 홀로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해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가서 엄마가 떡 만드는 걸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가 끝나고 엄마 가게에 가게 되었는데 그날 어떻게 하다 엄마 손을 자세히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순간 눈물을 터뜨릴 뻔했었어요. 떡을 만들 때 장갑을 끼고 일했는데도 워낙 손이 많이 가는 힘든 일이라 그런지 예전에 비해 엄마 손이 마디도 굵어진 데다 뭉툭해 거칠어져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날 저와 동생의 두 눈으로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 엄마 가게에서 떡을 사가셨던 손님이 저희 엄마가 만든 떡이 맛이 없다면서 찾아와 난동을 부리신 거였어요. 손님은 저희 떡집에 들어오자마자 사간 떡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니들은 지금 이걸 떡이라고 만들었냐? 내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겠는데
진짜 더럽게 맛없어서 못 먹겠네. 어디 니들 주둥이로 한번 쳐먹어봐.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맞는지. 손님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떡 만드는 기술이 익숙치 않아서요. 환불해 드릴 테니까 그만 화 푸세요. 지금 이게 내가 화푼다고 될 일 같아? 떡을 못 만들겠으면 장사를 하지 말든지 뭐 이런 그지 같은 곳이 다 있어. 너 내가 여기까지 다시 오면서 시간 들여 수고한 수고비랑 교통비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보장할 거냐고? 그날 엄마는 저희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던 손님에게 없는 돈에서 교통비와 떡값까지 물어주며 겨우 달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가 고생하시는 모습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잘 돼서 나중에 우리 엄마를 고생시키지 않고 호강시켜 드리겠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며 엄마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가게로 달려와 엄마 일을 도우며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였는지 여동생도 학교가 끝나면 바로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저희 집 생활이 나아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 결국 저희는 계속 빚을 지며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생활이 더는 버틸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며 아빠와 살던 집까지 정리하고 빌라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아무리 아껴도 저희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랑 또 가게 임대료에 재료비며 이것저것 따지면 나가는 돈들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이사간 집에서 저희 가족은 이사를 하자마자 정말 예기치도 못한 일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이사를 간 옆집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허락도 없이 저희 집에 들어와 저희 엄마에게 말을 시킨 것이었죠. 오늘 새로 이사 오셨나 보네. 나는 바로 옆집에 사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웃 주민끼리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애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기에 안 보이시는 건가? 주말에도 일을 하시나 보네요? 그건 아니고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저랑 우리 딸 둘이랑 이렇게 세 가족이 전부예요. 세상에. 그러면 애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혹시 이혼이라도 당한 건가? 아니면 사고라도 치고 애를 둘씩이나 낳아서 키운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온 거는 이삿날이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어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말을 하고 있어? 우리 애 아빠 교통사고 나서 하늘 날아가서 없다 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빠 없는 거에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어? 이 여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가택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이 미친 여자야. 엄마는 바로 옆집 아줌마를 내쫓아 버렸죠. 하지만 옆집 아줌마의 진상짓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줌마의 남편이며 자식들까지 저희가 아빠가 없다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나중에 저희가 월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업신여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나 서러움을 당할수록 저희 가정은 더욱 단단해지며 똘똘 뭉쳤습니다. 엄마도 저희에게 더는 서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떡 만드는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그런 엄마를 동생과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손님들도 엄마가 만든 떡을 찾으며 다시 조금씩 늘긴 시작했지만 아빠의 실력을 따라가긴 아직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빨리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2년제 대학의 식품조리학과로 진학하게 됩니다. 옆에서 엄마 일을 도와드리다 보니 떡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제대로 음식하는 법을 배워 엄마 가게를 제대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은 제 동생도 마찬가지인지 저를 따라 제가 졸업한 식품조리학과에 들어가겠다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저는 학교를 졸업하며 엄마 가게 일을 도와드리며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에 들어가게 되었죠. 동생도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엄마 일을 돕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떡들을 개발하며 연구를 거듭한 끝에 건강떡과 디저트 떡을 만들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자 가게가 점점 입소문이 나며 대박을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전화 주문으로 전국으로 저희가 만든 떡들을 택배로 배달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인터넷 쇼핑몰까지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엄마가 가게를 엄마와 동생 저를 공동대표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떡집이 잘 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안 건지 옆집 아줌마가 갑자기 퇴근하는 저와 엄마를 기다렸다가 붙잡고 이상한 소리를 했던 겁니다. 저기 그쪽 하는 떡집 장사가 아주 잘 된다면서? 저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 첫째 딸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거 어때? 우리 아들은 그쪽 딸이랑 다르게 4년제 대학 나왔고,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라 나중에 우리 가게 아들이 물려받게 되면 미래의 가게 사장님 되는 건데, 그 정도 조건이면 당신 딸에 비해 많이 괜찮지 않아? 어차피 애비도 없는 자식 누가 결혼하자고 데려가지도 않을 거고, 내가 전부 이해하고 넘어가 줄 테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자고. 이게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어디 감히 어디에다가도 되도 않는 물건을 들이미는 건데? 내가 미쳤어? 능력도 없어 일도 못하는 네 아들한테 귀한 내 딸 주게? 네 아들 나이가 34살이 넘어가도록 일도 안 하고 취업 못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게다가 대학은 무슨 대학? 네 아들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서 퇴학당한 거 이미 동네에 소문 다 났어. 그에 비해 우리 딸은 하도 괜찮아서 여기저기 소문나서 얼마 전에는 지인이 사정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선도 봤었다고. 그쪽에서는 우리 딸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데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뻥 차버렸다고. 지금 주제도 모르고 넘보는 게 누군데 그런 헛소리를 해? 너 지금 우리 떡집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능력 없는 네 아들 나중에 굶어 죽을까봐 우리 딸한테 들이밀려고 하는 거지? 네가 봐도 네 아들 평생 일 안 하게 생겼으니 우리 딸한테 빨대라도 꽂아서 네 아들 굶어 죽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어디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해봐. 그때는 내가 말로만으로는 안 끝낼 테니까. 초등학교 교사? 아니 그렇게 잘난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네 딸을 달라고 했다는 거야?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우리 딸도 내가 좋은 선짜리 있으면 다리 좀 놔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주변에서 싫다고 하던데. 그거야 우리 딸이 그만큼 잘났으니까 그런 거겠지. 네 자식들이 못났으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고. 아유 배, 아유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네. 옆집 아줌마는 본인이 말하고도 창피했는지 주랭랑 치듯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옆집 아줌마를 보는 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 돈을 모은 결과 대출을 조금 끼긴 했지만 작은 건물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꼭대기층에 가정집이 있는 구조였는데 꼭대기 가정집은 저희 가족이 살고 1층 가게는 저희 떡집으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사가는 마지막 날까지 옆집 아줌마는 뭐가 억울한지 저희에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가게 장사 잘 된다고 하더니 이사 가는 걸 보니 집주인이 새 올려달라고 해서 감당 못해서 가나 보네. 떡집에서 돈 버는 것도 별거 없나 봐. 그러게 진작 그 집 딸 우리 아들한테 시집 보내라니까. 그러면 내가 그쪽 집세라도 도와주고 살았을 텐데.
좋게 이야기할 때 튕기더니 아주 꼴 좋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한 거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옆집 아줌마가 나이도 있고 하니 저희 엄마와 싸워 아무리 화가 나도 저는 그동안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저희에게 시비를 거는 옆집 아줌마 모습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가 말하기 전에 제가 나서서 이야기했죠. 후회는 무슨 후회? 이봐요 아줌마. 그런 헛소리 할 시간 있으면 아줌마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월세 내서 이사 간다고요? 어디서 되도 않는 그런 소리를 해? 지금 우리 건물 사서 거기 살려고 가는 건데? 그 건물이라니? 니들이 무슨 능력에 써서 건물까지 사? 뭘 모르나 본데요. 우리가 아는 떡집이 대박이 나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거든요. 지금 입소문 나서 장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줌마, 남이 사는 거 괜히 참견하면서 괴롭힐 시간에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살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그렇게 저희는 옆집 아줌마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약 올라는 모습에 아주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하지만 옆집 아줌마를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 아줌마가 남편이랑 장사하던 건물이 바로 저희가 산 그 건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가차없이 옆집 아줌마 가게를 내보내려 했고, 그러자 옆집 아줌마는 저희 엄마 앞에 무릎까지 꿇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저기 이봐. 아니 사장님. 그동안 저희 주자도 모르고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 자리에서 20년 넘게 장사했는데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단골 손님도 다 떨어지고 어디 가서 우리 보고 장사하라고요. 그거야 당신들 사정이고, 니들은 아무 죄 없는 우리 가족 괴롭힐 때 그런 걱정하면서 괴롭혔냐? 우리 애들 아빠 없다고 집 없다고 무시했었지?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정리해서 내 건물에서 나가. 엄마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이번에는 옆집 아줌마가 저를 붙잡고 애걸했습니다. 너라도 네 엄마 좀 설득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서로 이웃집으로 봐온 정이 있는데 제발 네 엄마 좀 설득해다오. 죄송한데 그럴 수는 없겠는데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아줌마가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하셨던 거 생각하면 제가 용서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아줌마, 당신 우리 건물에서 아웃이야. 앞으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요. 옆집 아줌마는 어쩔 수 없이 저희 건물에서 가게를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 아줌마는 주변 건물 임대료에 비해 아주 싼 값에 저희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가게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고요. 하지만 결국 옆집 아줌마는 저희 건물에서 나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니 봐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고생 끝에 아빠가 남기신 떡집도 성공시키고 작은 건물도 사 들어가게 되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남았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저도 지금의 저희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렇게 좋은 세월만 보낼 것 같은 저희 삶에도 또다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엄마가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에 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췌장암 말기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라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였죠. 길어야 2, 3개월이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유명하다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 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 사실에 전 그만 엄마를 붙잡고 울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그동안 우리 키우느라고 고생만 했는데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엄마와 저의 호스피스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말기암 환자들은 통증이 심하다 보니 집에서 생활한다는 게 무리가 있었거든요. 다행이라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남편 혼자 케어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희 엄마 소식에 가시는 날까지 잘 돌봐드리라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운영하던 저희 가게는 직원들도 있고 하니 동생이 일단 혼자 운영하며 엄마 병간호를 제가 하기로 동생과 상의 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동생이 연락도 없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옆에 잘생긴 청년을 같이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동안 동생이 말을 해주지 않아 몰랐었는데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동생은 자기랑 결혼할 사람이라며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사윗감 데리고 왔어. 우리 되도록 날짜 빨리 잡아서 결혼하려고. 엄마한테 나 결혼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엄마, 나 결혼할 때까지만 살아줘. 그래서 꼭 혼주석에 앉아줘. 그래, 우리 딸 결혼하는데 엄마가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살아야지. 엄마가 노력해 볼게. 엄마가 우리 딸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든 살아서 혼주석에 앉을게. 엄마는 그날 이후 동생 결혼식까지 살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동안 받지 않던 항암 치료도 받으시면서 굳은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동생과 저도 어쩌면 엄마가 동생 결혼식 때까지 살아계실지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엄마의 몸은 엄마의 생각과 다르게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몸에 무리가 가 항암 치료를 포기하시게 되었죠. 그러자 마음이 약해진 엄마는 제 옆에서 슬퍼하시면서 본인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막내딸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막내딸 예쁘게 웨딩드레스 입는 모습도 보고 결혼식 올리는 모습도 보고 싶은데 내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 엄마가 정말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까지는 못 버틸 것 같아. 그러니까 다혜야, 네가 엄마 대신 다빈이 결혼하는 거 잘 봐줘. 우리 다빈이 욕먹지 않게 혼수도 신경 써서 해주고 결혼식도 잘 치러주고. 엄마가 우리 딸한테 너무 무거운 짐 안겨주고 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엄마. 엄마가 왜 그런 일로 미안해. 동생 결혼식 챙기는 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나야말로 엄마한테 미안해. 엄마 건강할 때 같이 좋은 것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엄마 행복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못나고 부족해서 엄마한테 제대로 그런 걸 해주지 못했어. 엄마는 우리 키우느라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병이 났는데 나는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엄마는 우리 딸들이랑 살아서 정말 행복했어. 아빠 떠나고 그 힘든 시기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버틸 수 있었어. 너희들이 엄마의 행복이었기에 다른 건 필요가 없었어. 엄마 떠나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 그냥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바라는 건 그거 한 가지야. 엄마. 그래,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내 딸. 엄마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지쳐서 잠드신 틈을 타 전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요. 그러니 엄마가 동생 결혼식에 가지 못하게 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서운해하지 말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도 울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야말로 괜히 아픈 엄마한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면서요. 그리고 다음날 동생은 결혼할 예비 제보와 함께 바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풀게 되었죠. 그렇게 그날 동생은 한참 엄마와 이야기하며 엄마 곁에 붙어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떠나실 때가 되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엄마를 병간호하느라 병원에 있는 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괜스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아픈 엄마를 돌보느라 남편이며 아이며 그동안 집에 제대로 신경을 못 썼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괜스레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가슴 졸이며 받게 되었는데 전화를 건 시어머니의 낌새가 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엄마 신경 쓰느라고 전화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무래도 내가 너희 엄마 만나서 기니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좀 찾아가야 할 것 같다. 저희 엄마를요? 그래, 사부인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남도 아닌데 네 엄마 얼굴 좀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혹시 내가 너희 엄마 찾아가는 게 싫은 거냐? 어머니 싫기는요. 당연히 보셔야죠. 시간 되실 때 연락하시고 찾아오시면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겠다. 그러면 내가 조만간 찾아갈 테니까 그때 보자꾸나.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 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보러 찾아오신 순간부터 괜스레 걱정이 되더라고요. 평소 말수도 적고 표현을 잘 하지 않는 분이라 시어머니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현재 엄마를 돌보느라 저희 집 집안 살림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아픈 저희 엄마에게 뭐라고 하실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겁니다. 가뜩이나 아파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분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충격이라도 받게 되면 어쩌나 전전긍긍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하는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부인이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 넌 나가 있거라. 저희 엄마랑요?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저희 엄마가 아프셔서 제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있으면 안 될까요? 다혜야, 사부인 말대로 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나가 있어. 엄마가 이야기 끝나면 바로 부를 테니까. 전 걱정이 돼 엄마 병실에 눈을 떼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병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병실 근처에서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안해 병실로 찾아가 봐야 하나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히 병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황당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즐겁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요. 그리고 엄마와 저희 시어머니께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궁금해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 엄마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여쭤봐도 도무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그때는 엄마의 간병이 우선이라 더는 묻지 않고 궁금증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그 이후부터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를 찾아온 다음 날부터 엄마 병문안을 계속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먹을 음식과 췌장암 환자한테 좋다는 음식을 손수 해오시며 자주 병원에 찾아오셔서 엄마 말동무도 하고 제가 엄마 간병하는 걸 도와주셨죠. 저희 엄마를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드는 한편 너무 잘해주시니 도대체 왜 그런지 정말 많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궁금함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의 상태가 더욱 악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마음의 준비를 하며 초조해하고 있는데 얼마 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대로 힘을 못 쓰던 저희 엄마가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던 거예요. 잘 드시지 못했던 식사도 잘하시고 혈색도 굉장히 좋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엄마가 병이 다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조용해진 병실 안에서 엄마가 저에게 말하시더군요. 다혜야, 그때 네 시어머니 나한테 할 말 있다고 찾아와서 너 보고 나가 있으라고 했을 때 무슨 말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당연히 궁금하지. 그런데 엄마가 절대 말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나도 더는 물어보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혹시 그때 어머님이 엄마한테 무슨 이상한 소리라도 한 거야? 엄마, 그런 거라면 나한테 말해줘. 이 세상 누구라도 우리 엄마한테 나쁜 소리 하는 사람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런 게 아니고 네 시어머니 엄마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 그날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시더라. 좋은 며느리 낳아주고 또 자기 며느리를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딸이 너무 착하다면서 엄마가 떠나도 당신이 엄마만큼은 못하겠지만 우리 딸이랑 그리고 우리 막내딸까지 자식처럼 생각하고 전부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래. 그러니까 엄마 보고 편히 떠나라고 그랬어. 나머지 일은 당신한테 맡기라면서. 저희 엄마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뚝뚝해 평소 당신 생각을 잘 말씀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시어머니께서 혹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희 엄마한테 싫은 소리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했는데 사실은 저희 엄마에게 당신 딸들을 책임질 테니 안심하시라 말씀하기 위해 찾아왔던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그만 시어머니께 미안하면서 감사한 마음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우리 어머님이 정말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그래서 나도 너희들한테 이런 말하긴 미안하지만 엄마가 이제는 정말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다 컸다고 하지만 엄마는 우리 예쁜 딸들만 두고 가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는데 엄마 이제 정말로 안심하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혜야, 엄마 없어도 네 시어머니를 엄마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힘든 일들이 있으면 꼭 네 시어머니랑 상의하고. 알겠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혹시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 했을까 봐 의심했었어. 그런데 엄마, 나는 그래도 아직 엄마 못 보내겠어. 엄마 그러니까 날 위해 조금만 더 살아주면 안 돼? 다혜야,
너도 엄마 옆에서 봐서 알지? 엄마 이제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단 거.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엄마 보내줘. 그래야 너희들도 너희들 삶 제대로 살지. 너도 다빈이도 엄마 떠나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엄마 딸답게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 엄마가 늘 하늘에서 우리 딸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세상에 그런 좋은 분 없으니까. 알겠지? 알겠어, 엄마.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엄마. 엄마. 그리고 그날 엄마는 피곤하시다며 일찍 잠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며칠을 잠이 든 사람처럼 혼수 상태로 지내시다가 평온한 모습으로 하늘로 떠나셨죠. 엄마가 떠나고 저는 처음에는 엄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도 커 허무한 마음에 밥도 제대로 입에 대지 못하고 폐인처럼 지냈거든요. 남편이 옆에서 저를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한테 못해준 기억만 자꾸 생각나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곤 출근하겠다며 나가고 혼자 집에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집에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긴장된 마음으로 몰래 문을 열며 밖을 살폈는데 글쎄 주방에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전 너무 놀라 이야기했죠.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나도 너 혼자 있는 집에 마음대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기 싫었는데 아들이 네가 사부인 떠나고 끼니도 거르고 누워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네가 며느리라고 하지만 며느리도 내 새끼인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와서 밥이라도 해먹이면서 챙길 수밖에. 어머니 죄송한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 지금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 않아서 먹으면 체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해온 사람 성의가 있지. 한술이라도 뜨고 이야기해라. 평소라면 시어머니 말에 전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밥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떠나고 마음이 힘든 상황이니 괜스레 미운 말들만 입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다시 침실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전 그만 발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내가 집에서 직접 네가 좋아하는 고들빼기 김치 해왔는데 그래도 정말 안 먹을 거냐? 사부인이 네가 입맛 없을 때는 고들빼기 김치 해주면 잘 먹는다고 해서 해왔다. 아휴, 정 먹기 싫으면 말아라. 사부인 떠나기 전에 당신 대신 너 잘 챙겨달라고 부탁해서 나도 힘들게 해온 건데 그러면 확 다 버리지 뭐. 사부인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사부인이랑 한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네요. 저희 엄마가 부탁해서 음식을 해왔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바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먹을게요. 저희 엄마가 어머니께 부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먹어야죠. 어머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래? 제가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자 시어머니는 국을 끓이시더니 해온 반찬들을 식탁 위에 하나씩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이 다 차려진 후 저는 밥에 물을 말아 시어머니가 해온 고들빼기 김치 한 입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한테 묻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사부인이 떠나기 전에 네가 좋아하는 고들빼기 김치를 어떻게 담그는 건지 비법 알려주셨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부인이 한 김치 맛이랑 똑같을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전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맞아요. 저희 엄마가 늘 저에게 해주셨던 고들빼기 김치 맛이랑 똑같아요. 엄마. 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어머니는 바로 저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셨습니다. 평소 무뚝뚝하시던 시어머니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시어머니는 저의 등을 다독이시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혜야, 네 엄마 떠나서 많이 힘들지? 그 좋으신 분이 떠나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자식인 너는 오죽하겠냐? 그래도 다혜야, 우리 힘내보자. 사실 사부인이 떠나기 전에 내가 사부인이랑 한 약속이 있다. 너랑 사돈 처녀를 내 딸처럼 생각하면서 잘 돌보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 사부인이랑 한 약속, 그 약속 지키게 좀 도와줘. 내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동안 너한테 표현하지 못하긴 했지만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널 데려왔는데 나는 정말 첫눈에 네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 그런데 내가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던 사람이라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사부인이 아프고 나니 나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들지 않던 생각인데 소중한 사람한테는 볼 수 있을 때 표현도 잘하고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힘내면서 잘해보자. 다혜, 네가 잘 지내야 먼저 떠난 사부인도 마음 편히 쉴 수 있지 않겠어? 네, 어머니 그럴게요. 저 사실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병문안 오셨을 때도 괜히 저희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하러 오신 건 아닌지 어머니 의심한 나쁜 며느리였는데 그런 저를 이렇게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니 의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나라도 평소 무뚝뚝했던 시어미가 와서 우리 엄마한테 할 말 있다고 하면 의심부터 했을 거다. 흘러간 건 흘러간 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부인 위해서라도 앞으로 잘해보자.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시어머니가 해주신 고들빼기 김치에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떠나기 전 시어머니와 엄마가 무슨 이야기 했던 것인지 알려주셨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저는 엄마가 떠난 슬픔에서 점점 회복할 수 있었고 평소의 생활로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동생의 결혼식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엄마를 보낸 슬픔 때문에 동생에게 신경 쓰지 못한 걸 많이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동생의 혼수며 예단이며 결혼 준비하는 걸 전부 곁에서 챙겨주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시어머니에게 감사함과 미안함에 전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와 저희 관계는 더욱 돈독해져 갔고요. 나중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희 두 사람 사이를 질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동생 결혼식 날이 찾아왔고 저희 엄마가 돌아가셔서 비어있을 것 같은 혼조석도 비어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대신해 혼조석에 앉게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축복 속에 저희 여동생의 결혼식은 시작되었고
식도 축가를 부르며 마지막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가가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으며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객분께 깜짝 고백할 게 있는데요. 사실 신부 혼주석에 앉아 계신 분은 신부 시어머니가 아니십니다. 사실은 신부 어머니께서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시게 돼서 신부 언니의 시어머니께서 대신 자리에 있어 주신 겁니다. 신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신부 언니의 시어머니께서 신부를 딸처럼 잘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부 혼주석에 앉아 계신 언니 시어머니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하객들이 전부 박수를 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하객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곤 사회자의 소개에 의해 마이크를 건네받아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하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 결혼하는 저희 사돈처녀 혼주석에 앉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착한 며느리 때문이죠. 저희 며느리가 시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췌장암으로 3년 전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저 혼자서 해도 될 병간호를 제 옆에서 같이 도와주며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저희 며느리입니다. 아무리 자기 남편 아버지라고 하지만 젊은 나이에 어디 남의 아버지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때 제 곁에 며느리가 없었다면 제가 그 힘든 시간을 어찌 견뎠을지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저희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같이 겪으며 며느리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제 딸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게다가 사부인은 또 어떻고요? 잘 나가는 떡집 가게 사장인 당신 딸이 가게 장사도 안 하고 자기 시아버지 돌본다고 병원에 가 있는 1년 동안 싫다는 내색 한 번 없으시고 오히려 저희 남편 걱정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며느리와 사부인이 저에게 베푼 마음에 보답하고자 사부인께서 돌아가실 때 약속을 하나 했죠. 사부인께서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 며느리와 사돈처녀를 제가 잘 보살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저희 며느리의 시어머니 자격이 아닌 저희 사부인 대신 엄마 자격으로 혼주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말은 저희 막내딸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막내딸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테니 모두 축복해 주시면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막내딸 결혼식에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축사에 저며 여동생이며 하객들까지 전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축사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품에 지니고 계셨던 편지 봉투를 하나 꺼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 축사는 끝났지만 사부인께서 떠나시기 전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저희 며느리와 저희 막내딸인 사돈처녀 두 딸들에게 남기신 편지인데 사부인께서 사돈처녀 결혼식에서 꼭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사부인께서 두 딸에게 남기신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편지를 남기셨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 마음이 다시 울컥하는 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가 남긴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펑펑 울고 말았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엄마가 남긴 편지를 비밀로 하고 있다가 저희 동생 결혼식에서 읽어달라고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딸들아, 잘 지내고 있니? 막상 이렇게 편지를 남기려니 어색하기만 하구나. 이 엄마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너희들을 낳았다는 거란다. 천사처럼 예쁘고 착한 두 딸이 나에게 와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비록 이렇게 생각지 못한 시기 너희를 두고 먼저 떠나지만 엄마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살아줄지 이 엄마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사부인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실 거란 그 말에 엄마는 너무나도 안심이 되었다. 그러니 딸들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둘이서 고민하지 말고 사부인과 꼭 의논하거라. 앞으로는 사부인을 이 엄마 대신으로 생각하고 살아주길 바란다. 엄마는 하늘에서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테니 너희들도 그곳에서 밥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딸들아, 사랑한다. 순간 저와 여동생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저와 여동생, 시어머니 이렇게 세 사람은 꼭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서로의 마음을 부둥켜 안은 포옹으로 나누었죠. 그렇게 저희 동생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엄마 말대로 엄마의 딸로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와도 더욱 가까워졌고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와 제 동생을 친딸처럼 챙기시면서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생과 제가 운영하던 떡집에서 시어머니도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과 제가 바쁘다는 걸 알고 시어머니께서 저희 가게에 취직해 저희 일을 도와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앞으로 저희 인생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현재를 즐기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시어머니께 효도하며 살아갈 예정입니다. 이제는 일만 하지 말고 여유도 즐기면서요.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앞으로 사는 인생은 후회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